안녕하십니까, 태지코원입니다. 자, 오늘 유튜브 제목은 이렇게 경매하면 망한다, 인생 종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어떤 손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는데 경매를 받았는데 대출을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제가 상담을 쭉 해보니까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 차라리 포기를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심리가 무엇인가를 더 해보려고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자, 그래서 더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해라 라고 얘기를 했죠. 웃기는 회사죠. 대출회사가 손님이 대출 받으러 왔는데 포기하라고 하니까. 자, 일단 사건 번호가 서울 서부지법 2023 타경 145번입니다. 물건지 주소는 마포구 현석동 14번지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 그 건물이에요. 감정가가 23억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에 낙찰을 받았냐? 23억에 23억에 감정가가 나온 거를 23억에 낙찰을 받았죠. 왜 그랬을까? 자, 이번에 그 등기부 등본에 보면은 후순위 근저당권자, 가등기권자가 있었는데 그 가등기권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를 받아가지고 다시 이분이 상계 처리를 할 수 있어서 어차피 그 돈이 내 돈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낙찰 받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똑같은 값이라도 내가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상계 처리를 하게 되면 내 돈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감정가의 100%를 낙찰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상계 처리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한테 잠깐 이야기를 하면 내가 받을 돈하고 내가 줄 돈이 있는데 그걸 퉁쳐, 요게 상계 처리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법률적으로 복잡한 이야기는 네이버 쳐보시고 되고, 상계 처리는 내가 줄 돈하고 받을 거 있는데 줄 거 주고 받을 거 귀찮으니까 계산해서 하자, 요게 상계 처리입니다. 자, 그러면 법원 감정가 23억짜리를 이분이 1차에 23억을 받았는데 2차 두 번째 낙찰 받은 사람은 얼마에 받았을까? 그게 14억 9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 1순위가 23억을 받았고 2순위가 14억 9천 받았으니까 그냥 1등하고 2등하고 8억 차이가 나요. 뭐 8천만 원도 아니고 800만 원도 아니고 80만 원도 아니고 한 물건에 대해서 8억이나 비싸게 좀 택인 거죠. 자, 그래서 자기가 돈 들어간 기기 때문에 받으려고 낙찰을 받았다고 하는 건 10분이 이해가 되긴 되는데, 그럼 왜 낙찰가의 감정가가 23억인데 23억을 받았느냐? 다른 사람이 안 받는 것보다 내가 나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또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본인이 23억이 다 현찰이 있으면 상관이 없죠. 뭐 2,300억에 대출을 받던, 뭐 2,230억에 낙찰을 받던 내 현금으로 다 돈 내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가? 돈이 없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낙찰가를 23억을 썼다. 근데 최소 입찰 보증금이 14억이었나 봐요. 그래서 입찰 보증금이 1억 4,700만 원. 여기 이름은 가리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네, 입찰 보증금의 10% 1억 4,700만 원을 내고 낙찰을 23억에 받아 놓으니까 23억에서 1억 4천을 뺀 나머지 얼마입니까? 대략 뭐 한 21억 5천 정도 되겠죠? 21억 5천 정도를 잔금을 쳐야 되는 문제가 도래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면은 토지 이런 거 빼고요, 법인으로 대출 받는 거 빼고요, 이게 물건이 근린주택입니다. 근린주택은, 그럼 근린주택과 근린상가는 뭐가 차이가 있냐? 헷갈리지 마시고, 만약에 100평이라는 땅이 됐던 건물이 됐던 그 100평에 51%가 주택이 더 많으면 근린주택, 나머지 상가고요. 반대로 100% 중에서 51%가 상가가 많으면 근린상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이 물건이 근린주택이니까 전체에 해당되는 물건의 상가보다는 주택의 비율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근린주택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린주택도 결론은 뭐다? 주택이죠. 자, 그럼 주택을
구입함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따지는 거, 이슈가 되는 게 뭐죠? DSR. 그 DSR이 뭡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돈벌이가 얼마큼 되는데 내가 이자를 이만큼 내려고 하는데 그 비율을 따져서 적정한 대출을 계산하는 게 DSR이죠.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대출을 한 10억을 받으려고 한다. 그 10억을 받아가지고 30년 상환을 하든 40년 상환을 하든 원금하고 이자가 됐든 이자만 내는 거가 됐든 여하튼 10억이라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달에 이자를 내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럴 리 없겠지만 10억을 대출을 받아서 한 달에 이자가 100만원이다. 100만원이다. 근데 너의 소득 증빙되는 증빙되는 금액은 얼마냐? 만약에 200만원이다. 그러면 200만원짜리 한 달에 소득 버는 사람이 100만원이라는 이자를 내야 되니까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50%죠. 50%. 그러니까 대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사람은 왜 안 된다? 이미 주택이 있어요. 이미 주택이 있기 때문에 또 대출도 있어서 DSR이 40%가 아니라 40%까지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대출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분은 23억의 낙찰을 받아서 1억 5천 정도, 아까 1억 4,700만원 정도 이찰보증금 내니까 한 21억 5천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21억 5천을 대출을 받으려면 금리를 6%를 계산해도 대략 엄청난 소득이 증빙돼야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걸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번 상담해 보니까 이찰보증금을 내려고 마이너스 대출도 갖다 쓰시고 보험약관 대출도 갖다 쓰시고 무슨 신용대출도 갖다 쓰시고 그랬더라고요. 그 아저씨하고 옆에 사모님하고 같이 왔는데 옆에 사모님이 저희가 보험 집어넣은 거 가지고 대출 보험 담보대출 받았거든요. 이건 대출이 아니잖아요. 그러길래 제가 눈 동그랗게 뜨고 내가 내 돈 집어넣고 보험 집어넣은 거 대출 받는 것도 대출은 대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출 받은 것도 다 항목에서 제외해야 돼요. 근데 이 아저씨께서 직업이 뭐였냐? 개인 택시라서 소득금액 증명원상 얼마가 증명이 되냐? 연 600만원 현금으로 받는 건 빼셨겠죠? 자, 그러면 1년에 600만원을 버는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 1년에 600만원이면 한 달에 50만원 버는 거잖아요? 그럼 한 달에 50만원을 버시는 분이 DSR 규정에 의해서 21억 5천만원을 대출을 하면 이 대출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DSR이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DSR이 안 되니까, 은행에서 하는 대출이 DSR이 안 되니까 사채라도 갖다 쓰게 해주세요. 은행 대출도 못 받으신 분이 사채 갖다 주면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왜 낙찰을 받으셨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마포구 무슨 동? 아까 그 마포구 현석동이 어디야? 한강도 보일에 가깝게 있고 앞으로 개발될 것 같기도 하고 좋을 것 같아서 몇 년만 계기면 될 것 같다고 하시길래 제가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이 안 나와요. 대출 금액도 대출 금액이고 이자 불입 능력도 불입 능력이고 20억, 23억짜리 그 기준을 대출을 받는 거에 대해서 감정가 한 60%, 70%만 계산을 해도 최대 금액이 제 계산상으로는 13억 정도가 금융기관, 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23억에서 낙찰보증은 1억 4천 정도 빼고 그럼 21억 정도 남죠. 21에서 13억을 빼도 7억이 모자라잖아요. 7, 8억이 모자라요. 그죠? 거기다가 등록을 하려면 공짜로 등록이 됩니까? 취등록세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기존에 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다 주택자예요. 그래서 무주택자거나 그런 사람은 취등록세가 1%든 1.1%든 그렇게 되는데 다 주택자니까 세금도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고 들어가니까 23억이란 돈에서 이찰보증을 뺀 21억 5천만 원을 대출을 다 해준다 하더라도 돈이 모자라더라. 네, 돈이 모자라더라. 그 상계처리 하는 비용이 한 7억 8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계산을 하니까 이찰보증금 10%, 자기가 상계처리 해야 될 금액 7, 8억, 그죠?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하는 돈 13억. 이게 설령 원하신 거 다 된다고 하더라도 약
한 2억 5천 정도가 취등록세 때문에 돈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말이 계속 돌아야 돼. 연세가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는 대출을 해야겠다 그랬다가 포기해라 그랬다가 입찰보증금 날리면 어떻게 되냐 그랬다가 다시 또 대출 받아야겠다가 계속 말이 돌아요. 이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일반인이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때 얘기할 때 그때는 알아듣는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삼천포로 빠져나가고 또 이럴 땐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예, 그래서 제가 다 상담을 끝내놓고 난 다음에 종이에 적어드렸어요. 제일 좋은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좋은 방법 두 번째, 세 번째 좋은 방법 세 번째. 그리고 주말 동안 가서 부부끼리 머리 쓰고 앉아가지고 한번 차근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방법을 얘기해 드렸는데 그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경매 낙찰 받은 거를 포기해라. 네. 다시 말해서 입찰보증금 1억 4천만원 떡 싸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입찰보증금 떡 싸먹을 수가 아깝잖아요. 그쵸? 1억 4천만원이 뭐 1,400만원도 아니고 140만원도 아니고 누구 강아지 애 이름도 아닌데 말이 1억 4천만원이지 1억 4천만원 포기하려고 그러면 그 아저씨 개인 택시 하시는데 돈을 몇 년을 벌어서 모아야겠습니까? 2년 동안 쎄빠지게 고생한다 그래도 한 달에 580만원도 벌어야 되는데 생활은 안 하나요? 결론적으로 한 달에 1,000만원씩 벌어야 생활할 걸 생활하고 한 달에 500만원 남아가지고 2년 동안 모아야 1억 4천을 모으는 거니까 답이 없죠. 그래서 이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누가 경매를 넣었는가 라고 봤더니 돈 못 받은 사람이 당연히 경매를 넣었겠죠? 그게 등기부 등본에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를 넣었길래 제가 낙찰받은 사람이 경매를 집어넣은 사람을 찾아가서 뭐 이자 비용을 좀 주더라 하더라도 경매를 좀 경매를 취하 내지는 경매를 중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이렉트로 말을 하면은 넌 또 뭐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를 당한 사람 현재 소유자한테 부탁을 해서 왜냐면은 이 경매 낙찰받은 사람은 뭐 이해관계인이 아니잖아요. 생뚱 처음 보는 사람인데 등기부 등본상에 설정한 경매를 집어넣은 사람과 경매를 당한 사람은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반대로 요 소유자한테 찾아가서 요 사람을 좀 설득시켜봐라. 경매 집어넣은 사람을 얼마나 좀 돈을 주고 그래서 경매를 없애버리게 되면은 그 자기가 낙찰받은 것이 취하가 되겠죠. 왜? 경매를 집어넣은 사람 자체가 경매를 취하했기 때문에 취소가 되죠. 대신에 경매를 낙찰받은 사람이 도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경매 낙찰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희 손님. 그분이 당연히 경매 낙찰받은 걸 취할 테니까 도장 찍어줄 거 아닙니까? 임금지문서 첨부해서. 그러면 경매를 집어넣은 사람이 경매를 취하하고 경매를 낙찰받은 사람이 인강지문서 첨부해서 취하를 하면 그 경매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입찰보증금을 다시 원상복구 도로 가져갈 수 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거 저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만 말을 안 들어요. 누가? 예상하는 거죠. 경매를 집어넣은 사람이 미쳤냐? 나는 끝까지 돈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낙찰당한 사람이 미쳤냐? 인생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간다. 남들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혹부리 영감처럼 일부러 묻지도 따지도 않고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나도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낙찰보증금을 포기하게 되겠죠. 하지만 낙찰보증금을 포기하는 게 23억에 낙찰받은 것보다 더 낫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23억에 낙찰받은 거하고 이순이가 14억 9천만 원에 낙찰받았으니까 8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 8억이라는 돈의 차이에 대해서 대출도 그만큼 일으켜야 되고 그만큼 낙찰가가 크니까 그만큼 취등록세도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부수 비용이 더 들어. 그쵸? 그래서 첫 번째는 경매를 취하는 게 제일 좋은데 말을 안 들으면 입찰보증금을 포기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자, 입찰보증금을 포기하면 아이고 속이 너무 쓰려서 어떻게 이거 그죠? 1억 4천만 원 미치겠죠. 팔짝 뛸 노릇이죠. 밤에 잠이 안 오겠죠. 하지만
입찰보금을 포기를 하면 그 입찰보증금 포기한 그 돈 1억 4천만 원이 길거리에 뿌려지거나 낙찰자한테 소유자한테 주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이해관계인한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해당되는 그 물건을 재입찰 경매가 나와요. 재매각 경매죠. 그 입찰보증이 이미 1억 4천만 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낙찰 받으신 분이 다시 낙찰을 받으면 만약에 20억에 낙찰을 받았다. 그래서 이번에 재매각 경매에서 예를 들어서 10%가 아니고 20% 입찰보증금을 내야 되니까 20억에 아니죠. 만약 15억을 낙찰 받는다 그러면 10%면 1억 5천이고 20%면 2억이잖아요. 그럼 2억을 입찰보증금을 내는 대시고 그럼 15억에 낙찰을 받아서 2억의 입찰보증금을 낸 상태에서 그 전에 1억 4천 얼마 나서 돈 집어넣어서 포기했던 그 돈이 여기로 싹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체 잔금 내는 거는 더 수월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포기를 하지만 내가 다시 재입찰 받아서 내가 낙찰을 받는다면 포기를 안 당할 수 있다. 요게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아니 그럼 재입찰 했을 때 내가 낙찰을 받는다는 보장이 어딨어요? 그렇게 말을 하길래 그거보다 더 높게 쓰면 다시 말해서 본인은 15억 정도를 썼는데 다른 사람이 또 똑같이 어떤 사람이 뭐 23억, 24억 이렇게 썼다. 자 그러면 전에 했던 1억 4,700만 원에 대한 입찰보증금은 날려먹게 되겠죠. 하지만 그럴 땐 과감하게 떡 싸먹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본인의 인생에 훨씬 더 아름답게 됩니다. 그거 잔금 치려고 여기저기 대출 알아보고 설령 그것이 잔금이 됐다 하더라도 이자 때문에 감당 못하고 세금 팍팍 내고 그러다가 골러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자 오늘은 경매로 해서 낙찰을 받는다면 좋겠지만 그냥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남의 말만 그냥 듣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확인해 보지 않고 그냥 뭐 부동산은 오르니까 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라고 그냥 선무당이 사람 잡듯식으로 장님이 어떤 사람 끌고 가는 것처럼 정확하게 완벽하게 알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인생이 쫑납니다. 이렇게 한번 오늘 말씀드려봤는데 두서없이 낙찰가를 정확하게 정해라. 그리고 낙찰을 받더라도 취소하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그 중간중간에 상계 처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지권이었습니다.